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고 또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되는 등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포함해서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제 오늘 두 번째 나라인 카자흐스탄에서 오늘 일정들을 소화할 텐데 앞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에너지 관련 협력이 주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우선 투르크메니스탄 큰 나라는 아니지만 네. 인구 한 600만 되는 나라인데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나라죠. 여기 방문하셔서 지금 금액으로는 그 작은 나라에 60억 달러 정도의 수주 성과를 냈다 이렇게 발표돼. 그 실현하는 것도 약간의 또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네.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양국의 협력 또 9개 정도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많은 협력이 진전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라가 카자흐스탄. 오늘부터 이제 해가 밝으면 일정이 시작이 될 텐데 사실 친숙하진 않지만 자원 부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카자흐스탄은 비핵화 모범 국가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냉전 시기에 상당한 양의 핵실험을 했는데 이후에 핵을 다 반환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통령이 보셨어요? 카자흐스탄에 가서도 지금 북한이 계속 네. 말썽을 부리고 있으니까 북한에 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 또 카자흐스탄에 가서 투르메니스탄에 가서도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이런 선언을 끌어냈거든요. 네. 담대한 구상의 핵심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카자흐스탄이 이제 1991년까지는 현대사 속에서 보면은 러시아 연방의 일원이었거든요. 러시아 연방, 소련 연방이죠. 소련 연방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핵무기를 소련 땅 러시아 공화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또 우크라이나 공화국 이런 데 쭉 벨라루스 공화국에 핵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핵무기가 있는데 독립해 버리니까 이 핵무기를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네. 카자흐스탄의 소유권으로 핵무기가 넘어간 거죠. 일시적으로 넘어갔는데 그 카자흐스탄이 선택을 이제 핵무기 보유냐 경제적 보상이냐 문제에서 경제적 보상을 선택한 겁니다. 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그 핵무기 해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해요. 거의 그 러시아 공화국 밖에 있는 핵무기를 해체하는 비용이 한 100억 달러 드는데 그 돈을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서방 국가가 부담하고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라든지 또 카자흐스탄이 핵을 갖고 있는 주권을 양도받은 핵무기를 네. 다시 러시아로 보내서 폐기하고 심지어 거기 핵무기 보관과 관리에 종사하던 종사자들의 대체 지역까지 마련을 해주는 경제적 지원을 받고 핵을 폐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법안에 따른 해체 절차였지만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고 핵무기를 폐기한 과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들어라. 그렇죠. 북한 들어라. 또 네. 나와서도 북한 핵무기에 대한 걱정하는 모습을 그 메시지에 담아낸 거죠. 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맞물려서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까지 이 카자흐스탄에 머물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끝으로 토요일까지 순방이 마무리가 될 텐데 우즈베키스탄 하면 또 우리 고려인들이 많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 또 지금 이번에 내놓은 것이 그 K-팝, K-컬처 이런 나오는데 이분은 K 실크로드 구상, 협력 구상이라고 하죠. 네. 이걸 이제 그 김태호 안보차장이 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은 로드를 또 영어로 잘 장명을 했어요. K 실크 로드의 R은 자원, O는 이제 ODA 공여 예산. 우리가 외국에 한 1년에 네. 3억 달러 정도 우리 예산을 들어서 우리보다 발전하지 못한 나라를 돕는 그런 건데 그 A는 이제 컴퍼니 동반 네. 드라이브 추진한다 이렇게. K 컬처 드라이브를 영어 이니셜을 떠서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하나의 그 백미를 찍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성장 장벽이 굉장히 네. 크고 또 여러 가지 부전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또 이번에 세 나라만 가지만은 가지 않은 두 나라가 또 있어요. 타자흐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 있는데 합해서 내년에는 이번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아프리카 아닌 서울에서 했듯이 내년에는 서울에서 그 중앙아시아 네. 5개 나라 그럴 수 있겠네요. 정상을 불러서 회의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말하자면 K 시크로드 구상의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처럼 될 수 있다. 네, 발표했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 또 전쟁 기념관에 회장님 계시는 곳에 앙골라 경제조정장관이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방문을 했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국가들이 참가하니까 외빈들이 많이 오니까 네. 정부 각 부처 기관에다가 이제 방문 희망자를 받아서 이렇게 좀 우리가 했는데 우리 전쟁기념관에도 몰리셔스 대통령 내외가 오기로 됐었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네. 앙골라 정부의 대표단으로 지금 단장으로 화면에 나오는 그래서 분이신가요? 마누스 우리 같으면 경제부총리 정도 되죠. 예. 방문을 했습니다. 와서 이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역시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경제 협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특히 살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을 약속받았다. 금융 안보 또 오기 전에 이미 한국과 양자 회담을 또 교섭을 통해서 9개 양해각서 받은 이야기를 좀 자랑 섞이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네. 저는 앙골라가 사실 75년 독립한 이후에 내전에 시달렸어요. 상당히 내전에 시달릴 그렇군요. 때 95년에 우리가 상록수 부대를 만들어서 평화 유지 활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예. 그런 부분 또 얘기를 나누고 상당히 그 앙골라의 경제부총리는 굉장히 세련되고 또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그 임무 수행차 주둔을 하면서 재건 지원을 했다고 방금 이제 그 상록수 부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일들이 주로 있었을까요? 어떤 지원들이? 평화 유지 활동이니까 그 앙골라 안에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전 지역에서 좀 파괴된 지역을 재건하는 예. 재건하고 안전을 치안을 확보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이 상록수 부대가 이제 유명히 동티모르도 가고 앙골라도 갔는데 96년 사이에 가서 회격한 공로를 우리 국군이 세웠고요. 그 공로의 기록을 전쟁기념관 안에 11개 상설 전시관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해외 파병 역사실이 있어요. 네. 그 역사실 한 공간에 앙골라를 지원한 우리가 맹령지라든지 그 기록들이 이렇게 보관돼 있습니다. 원래 그건 있었던 건가요? 있는데 예. 제가 앙골라 장관은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랑스럽게 가서 하니까 그러셨겠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눈으로 엄청 뿌듯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부사기보다 자기들도 이제 그 국가가 어려울 때 네. 도움을 받은 상태에 네. 대한 기록들인데 장관님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우연히 좀 이렇게 전쟁기념관 처음부터 계획 세웠던 온 건 아닌데 와서 보니까 이 전쟁기념관과 앙골라를 엮어주는 그 평화 유지 활동이 있다는 걸 알고 예. 더 좋아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달 이후로 벌써 오물풍선을 3차례나 보냈어요. 사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쪽에서 워낙 예민하게 생각하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냈더라고요. 저희가 볼까요? 예, 그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서 가장 예민한 역사 사례가 제가 차관할 때인데요. 네.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북한이 사과를 시인도 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하니까 우리가 방송을 재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재개를 하니까 북측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전투 준비 태세도 내려고 우리 학생 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협상을 했죠. 협상을 해서 북한이 완전히 6개항에 합의를 하면서 북한의 목함지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군인이 다친 것을 인정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요구를 받아서 합의를 했어요. 물론 합의를 안 지켰어요. 네. 안 지켜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해서 북한의 사과도 받아내고 완성을 거뒀어요. 이번에도 이제 오물 참 역사상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오물을 담아서 풍선을 날리는 이런 도발을 하는데 이게 네. 참 애매하거든요. 네. 이 참 원점 타격하기도 그렇고 네. 나로 애매하다는 표현이 정확하신 것 비행하러 같아요. 나오는 물체를 예. 우리가 떨어뜨리기도 또 터졌을 때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할 때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물 풍선을 날려서 북한이 그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예, 지금 일지가 나오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 5월 28일 날 오후 9시부터 이제 오물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대량 살포했고 지난 6월 8일과 9일 사이에는 이제 이 오물 풍선만 날린 게 아니라 전파 교란도 하고 여러 가지 도발을 했죠. 네. 도발했는데 이 도발 낙하 지점이 최근에는 우리 대통령실 인근까지 맞아요. 예.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져서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우리가 이 오물 풍선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점 타격도 원점 네. 타격이지만 그래서 북한이 움찔할 걸 생각하고 대북 방송을 이제 재개를 준비를 지시하고 또 준비했다가 또 오물 풍선을 날려오니까 대북 방송을 하니까 북한이 그 뭐 비무장지대에서 군인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판단할 때 북한이 우리도 2015년 8월에 그 완성을 거둔 협상을 기억하지만 북한도 기억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잘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김여정을 통해 드러내고 이런 때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북한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오물 풍선 긴장이 고조되면은 대응 방법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지금 여당과 제1야당 간의 의견차가 굉장히 노출되고 있고 국민 일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남남 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소재로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네. 우리 정부가 이제 대북 방송을 조금 하고 다시 북한의 조치를 감마하는 추세에 있는데 어쨌든 이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대북 전단 이 문제에 맞물려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 있습니다. 네. 이 오물풍선 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말 그대로 오물, 뭐 분변, 뭐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정말 치명적인 독극물이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상상하기가 무섭습니다만은 거기에 화생막 무기를 넣었을 경우에는 군사 공격으로 간주돼야 되는 거죠. 예. 전쟁 도발로 간주돼야 되고 원점을 타격해야 되는데 일부 국민들은 왜 날라오기 전에 왜 타격해서 어떻게 그걸 못하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오물풍선을 비롯해서 드론이라든지 작은 물체들이 날아오면은 제척 고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레이더가 잡아내는데 어느 정도 속도 이하는 아예 안 잡히도록 돼 있어요. 다 잡아내면 복잡해서 하면 너무 느리면 안 잡는다는 거죠? 예, 너무 느리게 오면. 아니 속도를 제한하죠. 예. 어느 속도 이상을 잡고 그렇죠. 또 고도도 어느 고도 이상 잡아야 되지. 안 그러면 새떼라든지 먼지라든지 맞아요. 뭐 오만게 다 잡히니까 예. 제척 고도를 벗어난 것에 아주 교묘하게 넘어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인식했을 식별했을 때 바로 터뜨리기에도 그러네요. 또 부담이 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참 우리가 다루기 힘든 도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애매하다고 표현하셨던 부분이 정말 정확했던 것 같은데 사실 방금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북한군의 동향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체계도 갖추고 있고요. 풍선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즉시에 터뜨려서 추락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있죠. 그 물체를 식별해서 공중에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그 정도 크기는 우리 국민들 볼 때 그걸 왜 못 보느냐 하지만은 제척 고도와 제척 속도가 네.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식별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바람에 따라 날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금 쓰레기 담아놨는데 이걸 진짜 생화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도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물질 담았을 경우에 대비해서 악성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철저한 사안별로 대비를 하고 네. 필요할 경우는 원점 타격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추정되는 것이 탈북민 단체의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 때문인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아무리 보장한다고 해도요. 이게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일부 영향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정치인들도 그러고 일부의 또
전문가들도 나와서 그러면 원인 행위가 우리 국민 일부가 보내는 전단에 있으니까 전단을 좀 제어하고 단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체가 다른 거예요. 북한은 당국이 하는 거예요. 북한 네. 체제 당국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일부 시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시민에게는 국가도 간섭할 수 없는 권리가 있어요. 헌법 정신에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또 헌법상으로 국내법적으로도 북한은 교전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비난할 뼈라를 못 부리게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시민 단체들의 삐라 뿌리는 것에서 단속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른 국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판단을 썼을 때는 그 단속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의 삐라 뿌리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없어요.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헌법에 따르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 당국이 하는 이런 도발하고 우리 시민단체가 헌법적 권리에 따라 하는 거하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 안전이 중요하니까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정부가 네.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죠.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북한을 비난하거나 비난을 하는 내용을 북한에 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없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북한군 수십 명이 최근에 이제 대낮에 휴전선을 넘었다가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에 이제 북상한 일도 있었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심각하게 봅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단순히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러 왔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전과 다른 어떤 걸 못 받았다 이렇게 네. 그렇게 판단 안 됐다고 실수인지 우리 의도인지. 군 당국이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네. 그런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상황은 면밀하게 심각하게 생각이 되고 비무장지대에 수십 명이 월경 가까운 일을 했다는 건요. 북한이 제가 볼 때 위력 시위라고 봅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하겠다는 그 김여정의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준 부분도 있다. 의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뭐 실수라고 봐서는 안 되죠. 네.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저 월경선 가까이 진입했고 여기에다 우리 군사의 조치가 따랐고 경고 사격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조치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걸 면밀하게 그 의도와 그 지금은 시위인데 시위 형태에서 다음의 단계로 어떤 도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대비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6월이어서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이 전쟁 기념관 저도 가끔 가는데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홍보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이번 그 현충일 행사에 네. 하루 동안 36,800명이 왔어요. 정말 많이 오셨네요. 이게 저희들이 뭐 제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지 28번째 했는데 어린이들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어요. 예. 그림 그리기 대회 신청해서부터 이제 상장 한 8월 달 줍니다. 아. 국방부 장관상하고 네, 지금 심사 중이신 거죠? 심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럼 응모할 때부터 심사할 때까지 그 학생과 부모가 계속 현충일 행사에 대해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저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 다른 효과도 기관들도 있겠네요.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예. 6월 6일 날 아침 10시에 그냥 한 30분 행사 의식하기보다는 그 행사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데 약간 그림대회를 한 3만 명 모여서 하니까 좀 엄숙하고 정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네. 전체 큰 모습에서 봤을 때는 어렵다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있으면 좋겠고 우리 KBS A인과 협조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전쟁기념사업회가 기획을 하지만 용산 특강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매니어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용산 특강이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관람 프로그램도 있고 이 부분하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그 현충 시설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의 문화 공간의 뮤지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와서 보고 나서 오기 전보다는 오고 나서 좀 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바로바로 반영해서
많은 분들이 쉬면서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힐링하면서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 현재 북한과의 이 강대강 국면부터 좀 해소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